뉴스 한승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발병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28만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 유럽 지역에서만 4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5배나 폭증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8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고요. 이달에도 추가로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홍역은요,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고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 감염력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단, 발진이 있다는 게 감기와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근데 이 발진이 3, 4일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홍역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주변에 다 전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린 어릴 때 예방접종을 잘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 주의 당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와 성인에서 나타나는 만큼 일단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고요. 해외여행이 많고 항체가 좀 떨어져 있는 20, 30대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출될 일이 있는 경우에 미리 대비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오늘도 모종을 키우는 육묘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농, 그러니까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꼽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농,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꼽았습니다. 21년째 같은 행보인데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24년 1호 문건으로 1000개의 마을을 시범구역으로 정하고 10,000개의 마을을 정렬한 프로젝트, 경험을 학습 운용에 힘쓰고 있고 또 유효하게 향촌의 전면적인 진행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의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중국 정부인 국무원이 합동으로 해마다 가장 먼저 하다라는 정책 문서인데요. 중국 지도부가 어떤 문제 우선순위를 두는지 대내외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중국 당정이 1호 문건으로 삼농 문제를 다룬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삼농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중국 당정은 시진핑 총서기가 저장성에서 일하던 때 직접 계획 추진했던 1000만 프로젝트는 농촌 환경 개선에서 시작해서 20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진행을 추진한 성공적인 경험과 실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당정이 식량 안보,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향촌의 산업의 발전 수준 제고, 또 향전 건설의 수준 제고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주요 곡물에 대해서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업 비용 그리고 소득보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경작지 보호, 농산물의 수급 다원화 등 목표도 이렇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이번 주말이 네. 음력설인데요. 네. 이 중국이 음력설인 춘제를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오히려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춘제를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량이 뚝 떨어져서 심각한 경제 문제를 반영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 국가이자 생산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사료용 곡물 수급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식민시장에서 20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의 말에 따르면요.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20%가량 떨어졌는데도 예년 연휴 기간보다 판매량이 3분의 1이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컨설팅 회사인 상하이 JCI의 분석도 같이 하는데요. 작년에 돼지고기 소비는 100만 톤 줄어든 5,400만 톤으로 극적인 감소는 아니긴 합니다만 가족들이 소비와 여가를 즐기는 시기를 감안한다면 크게 감소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소비가 줄고 가격이 네. 떨어졌다. 근데 생산은 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소비 위축과 함께 생산 확대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이 거대 양돈 기업들이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돼지 사육 규모가 급속히 커졌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양돈업자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생산을 늘린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농업농촌부는 지난해 말 돼지 도축을 가속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9년 만에 최대인 5,794만 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돼지고기 생산 규모를 감축하도록 지도하겠다라고 정부가 강조했습니다. 소비 부진과 공급 확대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파락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는데요. 이 중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무려 26%나 떨어져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런 흐름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대규모 농민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농민 네. 시위 사태 수습에 신임 총리의 역할이 컸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35살의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가 지난 1일 농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불편함을 잘 대응했는가? 분명히 아니다. 정부가 실수했는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네. 실수를 농민들이- 인정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농민들이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강화, 또 수입 농산물 확대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2주 넘게 트랙터 시위를 벌였는데요. 여기에는 분명 정부의 잘못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총리가 낮은 자세로 농업용 경유 면세 중단 방침을 철회했고요. 1억 5천만 유로 원으로 2,157억 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농민들도 시위 중단으로 화답했습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총리로 주목받고 있는 아탈 총리는 취임 첫 달 불거진 농민 시위를 지나면서 네. 첫 시험들을 잘 넘겼습니다. 현재에서도 정치 경력 18년 차의 젊은 고참이 실책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소통하는 태도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구원투스로 등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부 당국자가 그 자신들의 정책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제 기억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보통 뭐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쵸.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실 변명이 아닌 해명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네. 아탈 총리는 실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농민 시위를 촉발한 경우 면세 중단 조치에 대해서 이건 자신이 한 일이고 실수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복잡하고 소규모 농장에서는 이 면세 중단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 전문지 레제코에서는 아탈 총리는 겸손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농민들과의 대화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문을 닫은 적이 없다면서 농민들과 소통에도 애를 썼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아탈 총리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지난달 말에 남서부에 있는 몽자트리크에서 한 농장을 직접 찾아가서 농부들 만났습니다. 건초더미 옆에서 농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농부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도 국가도 아니다. 이런 연설하면서 농민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의 대표는 프랑스 라디오에 출연해서 총리는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마크롱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네. 아탈 총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도 그래서 상당히 높습니다. 지지도가 높다고요? 네, 네네. 맞습니다. 레제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탈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32%로 지금 현재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도 25%보다 7%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세가르제는 최근 아탈 총리의 상승세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의 규모와 속도가 놀랍고 전례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스타 느낌이 나는데요. 맞아요. 네, 슈퍼스타가 될 것 좀 같은. 네. 되게 잘생겼습니다. 이런 왜 자꾸 찾아보게 만드세요 또 아침부터. 외모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객관적으로 잘생겼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윤주 캐스터님의 객관적인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자, 호주를 떠나 또 중동으로 가던 가축들이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바다에 표류하다가 한 달 만에 귀향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네, 호주를 떠나서 중동 지역을 가려다가 홍해 무역로를 차단한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때문에 되돌아왔던 이 호주의 소, 양 15,000여 마리가 바다에 대기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와 양을 실은 상선 바이자호가 요르단을 가기 위해서 지난달 5일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프리맨을 항을 이제 출발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지난 1일 같은 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박은 요르단으로 항해하다가 홍해가 위협하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의 항해 중단 명령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가축들이 일단 호주를 떠났다가 돌아온 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다른 동물들처럼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호주 당국의 비용 때문에 프리맨 항에서 10km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호주 당국은 폭염 속에서 배 안에 있는 가축을 빨리 하산시켜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 지령에 따라서 지난달 말에 수의사 2명이 바이저에 직접 올라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수출업체가 최근 낸 재수출 신청서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재수출 허가가 나면 바이저우로 다시 출발해서 홍해를 우회하는 또 다른 한 달간의 항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저우는 마샬 제도 선적이고요. 선박을 통해서 가축을 수출하는 업체는 이스라엘 본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회사 소유거나 이스라엘 항구를 취입한 선박은 최우선 공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네. 물 부족 현상이 있었나 본데 올해도 이 물 부족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물 부족 사태가 올해도 재현됐습니다. 누수율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난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단수가 이어졌던 예년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상복합단지에서는 입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수자위원회와 그리고 멕시코시티 수도관리국에 따르면은요, 한인, 교민사회 등도 같이 해결하고 있는 건데, 네. 멕시코시티 주요 상선 중 한 곳인 쿠차말라, 흑의 저수지의 저수율이 지난달 말 기준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평균 저수율 76.8%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고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작년 동월 수준 54%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심각한데 강수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자, 네. 지금까지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한 주 사이에 입춘이 지나고 봄이 됐나요? 원장님? 아유, 봄입니까? 봄비가 쌀애기 눈으로 이렇게 내려서요. 그렇죠. 보통 이때 내리는 비는 제주도에서는 고사리가 나올 때 내리는 비라고 해서 고사리비라고 한답니다. 이게 좀 멋있어요, 이름이. 네. 입춘을 앞두고 봄비가 땅속에 웅크리고 있는 새싹들에게도 좀 봄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깨우는 거죠, 이제. 네. 봄이다. 오늘 아주 두 손 무겁게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방송으로 오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가득 이렇게 짊어지고 왔습니다. 약속드린 농사일지와 토종 씨앗인데요. 문자로 신청하신 분들이 벌써 첫날만 하더라도 2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예. 네, 제작진이 잘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계획이고요. 이 방송을 운전 중에 들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어디로 문자를 보내야 될지 몰라서 제 개인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 개인 전화나 전 번호를 아나요? 그분들이? 그러게요. 좀 많이 공개가 돼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저희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 사무국장님께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연락을 아마 드릴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보낸 문자나 전화로 신청하신 일지와 씨앗은 사실은 이제 무료로 보내지 않고 일부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방송국에서는 무료로 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항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씨앗도서관은 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후원 회원들에게는 무료지만 그 외의 분들에게는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이 방송을 통해서 일지와 토종 씨앗을 받으신 분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받은 씨앗 꼭 그리고 농사일지 잘 써서 농사 잘 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제작진이 추첨한 분들께는 이제 저희 팀에서 무료로 보내드리는데요. 이렇게 관장님께 별도로 따로 연락을 취하신 분들은 유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씨앗도서관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회원이 아닌 분들은 소정의 이용료를 내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모종을 키우는 육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자란 모종을 밭에 심는 이유는 수확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종 씨앗을 수집하는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데요. 아마 당첨돼서 씨앗을 받아본 분들은 느끼겠지만 네. 씨앗의 양이 소량입니다. 저도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농부들로부터 얻어온 씨앗도 그 정도의 양을 받습니다. 많지 않는. 네. 양이 적으니까 이것을 땅에 직접 파종하게 되면 풀하고 경쟁해야 하고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의 입장에서도 육묘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모종을 키워서 옮겨심기 하는 것이 그나마 적은 양의 씨앗이라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 육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육묘는 전체적으로 발화시키기, 그다음에 가식해서 키우기, 네. 모종 굳히기, 정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있는데. 네, 하나하나 다뤄보긴 할 텐데요. 예. 시설 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육묘 과정을 가정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좀 가정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방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온도와 빛 관리에 있는데요. 상추와 같은 엽채류는 최저 기온이 10도 정도가 돼야 되고요. 네. 열매 채소는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육묘할 장소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알기 위해서는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저 기온을 기록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최저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온도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온도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빛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아는 이제 빛에는 적외선하고 눈에 보이는 무지갯빛,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빛들은 작물을 키우게 되지만 네. 그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의 경우는 작물 성장을 억제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자연광은 이런 성장을 돕는 빛과 성장을 억제하는 빛이 균형을 이루면서 웃자라지 않고 건강하게 모종을 자라게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유리창이나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그 비닐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필름이 코팅되어 있어서 성장은 잘하지만 웃자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종이 아닌 웃자라 키가 껑충하게 큰 약한 모종으로 자라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키가 커도 약한 거군요. 그렇죠. 쉽게 예. 쓰러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자외선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광선으로 이렇게 켜줄 수도 없는 게 사람이 쬐면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웃자람을 막기 위해서 다른 방법에 스트레스를 줘서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총체와 같은 부드러운 빗자루로 싹을 쓸어준다든지 싹쓸이요. 싹을 쓸어준다든지 아니면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부드러운 선풍기 바람으로 싹이 흔들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웃자라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참 또 신기해요 이게. 약간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냥 뭐 잘해준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군요. 또 어떤 게 중요한가요? 빛의 세기도 좀 중요한데요. 광도라고 하죠. 예. 모종이 놓여있는 자리의 빛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에는 핸드폰 무료 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룩스메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앱이 있는데요. 룩스메타요? 예. 네. 광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를 좀 측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맑은 날 정오에 보면 한 100킬로 룩스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모두가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빛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300룩스 이상은 나와야 이 모종을 키울 수 있는 빛이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중에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LED로 만들어진 식물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여 필요하면 이런 장비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해본 기억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젖은 휴지 위에 씨앗을 올려놓으면 씨앗에서 잎이 나는. 네. 예. 혹시 발화시키기는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접시에 휴지나 냅킨을 여러 겹 이렇게 깔고요. 그다음에 물을 칙칙칙 뿌릴 수 있는 분무기를 이렇게 뿌려서 물을 머금게 한 다음에 씨앗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뿌리와 어린 잎이 이렇게 씨앗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싹 틔우기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가식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구멍이 뚫린 종이컵이나 모종용 트레이에 원예형 상토를 채운 다음에 핀셋으로 싹튼 어린 묘를 옮겨 심기를 합니다. 플라스틱 트레이나 다 자란 상태에서 모종을 꺼내서 심어야 하지만 종이컵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요즘 또 지피포트라고 하는 트레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트레이째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뽑아서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편리합니다. 네. 요즘은 다양한 지피포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물휴지 물에 부으면 부풀어 오르는 그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그런 지피포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직접 화장지 속대를 많이 활용해서 만듭니다. 네. 화장지 속대를 반으로 잘라서 사각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박스 접듯이 밑 부분을 접으면 종이포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상토를 채우고 모종을 키우게 되는데요. 접힌 밑부분이 약간 볼록해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이걸 이제 계란판 위에 올려놓으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로 된 계란판 자체를 육묘용 트레이로 이렇게 활용해도 됩니다. 이제 단점은 이제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처져서 찢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분무기 조그만 가정용 분무기로 쭉쭉 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간헐적으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화시키기, 그리고 가식해서 키우기, 그 다음에 이제 모종 구치기인데 이거는 뭔가요? 모종이 성장하면서 밭에 옮겨 심는 작업을 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전에 해야 할 작업이 모종 구치기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모종을 키우는 환경과 우리가 밭의 환경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종 키우던 환경과 밭의 환경을 일치시켜서 밭으로 옮겨 심었을 때 제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바깥 기온에 적응하도록 온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바깥 기온을 경험하도록 창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예 모종판 자체를
정식할 밭에 옮겨놓기도 합니다. 이때쯤에는 이제 실내에서 키웠던 온도하고 밭의 온도가 좀 비슷한 온도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밤 기온을 경험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또 물을 주는 것도 네. 좀 시들지 않을 정도만 줘서 잔뿌리들이 많이 발달되게 해서 심었을 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합니다. 야, 이 관리 잘하려면 신경 쓰기 진짜 많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심으면 걱정이 엄청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혹시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네. 막 이런 걱정이 들 것 그러니까 같고. 매일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 이거를 설 지나서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네, 설 연휴 지나서 네. 보통 2월 중순쯤이 이제 노지에 옮겨 심는 모종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 설 연휴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데요. 네. 그동안 할 일이 육묘장을 만들어서 육묘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작년에 수집된 600여 점의 토종 씨앗 가운데 100여 점 정도를 이제 올해 육묘를 통해서 씨앗을 불려나가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야, 600여 점이요? 네. 그거 어떻게 분류해 놓으세요, 그거? 엄청난 공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조금씩이라도. 그중에서 좋은 네. 씨앗들은 또 다시 또 내년 청취자 여러분에게 나눔을 통해서 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씨앗도서관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 받은 씨앗과 달리 좀 나눔하는 한 100여 종 중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선택할 수 있다. 네네. 네네. 씨앗도서관도 후원하시고 다양한 토종 씨앗도 경험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 많은 후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것부터 보겠습니다. 9242님, 미광은 텃밭에 사용하려면 발효해서 사용하나요? 하고 보내주셨나요? 예, 미광이라고 미광이 잘못 뭐예요? 미강이죠. 미강. 네, 미강. 예. 잘못 쓰신 거구나. 네. 예, 저도 미광이 뭔가. 쌀겨, 네. 쌀겨를 텃밭에 사용하려면 네, 발효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뭐 발효하는 방법은 미강은 특별하게 열 발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밭에다가 이렇게 좀 얕게 이렇게 깔아놓고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정도만 해주면 나중에 하얀 곰팡이, 노란 곰팡이, 파란 곰팡이가 미강 표면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딱 눈에 잘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걸 바로 이제 갈아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미강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곰팡이 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은근 색깔이 예쁘네요. 네, 아주 예쁩니다. 좀 신기한데. 핑크빛도 있고요. 핑크도 있고요. 네. 네. 1122님, 과산화 수소를 이용한 토양 소독 방법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토양 내에 그 균류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과산화 수소수가 보통 시중에서 파는 게 이제 3% 용액인가 이렇게 돼요. 그걸 한 10대 1 정도로 해서 이게 분무해 주게 되면 토양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균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도 같이 있어요. 오, 엄청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요. 워낙 과산화수소가 또 비싸잖아요. 아, 그래요? 밭이 넓을 경우에 아. 네. 소규모로 할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밭이 넓을 때는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씨앗을 발화시키거나 할 때 많이 저는 활용을 하거든요. 뿌리가 발화할 때는 산소가 필요해서. 네, 그래서 한 10대 1 정도로 이렇게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토양 소독을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0대 1 분무기 1122님 잘 기억해 두시고요. 3436님입니다. 계란을 삶은 물은 칼슘인가요? 이거 물과 몇 대 몇으로 희석해서 뿌리면 될까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칼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어류 유박을 샀는데 뜯은 유박에 곰팡이가 생겼던데요. 다시 반품할 수는 없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이 정말 질문이 이분은 전화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예. 네. 계란을 삶은 물은 그 칼슘 수용액이라고 하죠. 네. 칼슘이 물에 녹아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칼슘은 농도 장애가 별로 없어서요. 바로 사용해도 되고요. 오, 희석할 필요 네. 없고요. 아까우시면 뭐 한 5대1 뭐 이런 게 희석해서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칼슘은 보통 이렇게 계란 삶을 때 소금을 대신 넣지 않아야 되겠죠. 네. 껍질 잘 벗기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데 그걸 하지 않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 이제 칼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곰탕 국물 뭐 설렁탕이라든지 곰탕 먹잖아요. 그것도 이 육수 안에 칼슘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용하시는데 대신에 희석을 좀 많이 시키셔야 되고요. 소금 반드시 빼야 되고요. 이렇게 그냥 말씀 들어보니까 계란 삶은 게 제일 쉽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류 유박을 샀는데 유박 퇴비를 사셨나 봐요. 근데 이제 어류로 이렇게 만들어진 유박인데 유박은 유기질 거름 중에서 미발효 상태로 이렇게 출하되는 거름을 유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밭에다 이렇게 뿌리면 곰팡이가 피어나면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은 발효가 진행 중인 겁니다. 좋네요. 네네. 네, 이거 반품할 필요 없는 거네요. 네, 잘 그렇죠.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유통 중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바로 밭에다 뿌린 다음에 어느 정도 곰팡이가 피어오르면 땅을 갈아서 밭을 일구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이구 3436님 좋은 상황입니다. 네. 다들 곰팡이 하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건데 왜 곰팡이가 있지 이러면서 원래 그렇다는 거.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예, 대전 지역에서 유금이라고 합니다. 대전에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관장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지 편하게 대화하시죠. 네. 저희가 주말 농장하고 아파트 짜투리 땅에 그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봄이 제일 먼저 뿌리는 씨앗을 뭘 뿌리면 좋을까 궁금했어요. 네. 봄에 제일 먼저 뿌리는 게 완두콩하고요. 네. 예, 완두콩, 그다음에 홍화, 도라지. 이런. 그런 거예요? 네, 산나물 씨앗들도 많이 뿌립니다. 예. 근데 저희는 좀 일조량이 모자라요. 위에 나무들이 많아서. 근데 일조량 부족한 곳에 뿌릴 수 있는 작물들은 뭐가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도라지라든지 산나물 종류들, 취나물이라든지 뭐 곰치라든지 뭐 산마늘 뭐 이런 산에서 나는 그런 이제 나물 종류들은 일조량이 적어도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럼 그런 씨앗들을 종묘상에 가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 상추와 같은 엽채류도 일조량이 적은 데서 잘 자랍니다. 근데 저희가 부추를 심어보는데 부추가 너무너무 가느다래서 너무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거름을 볶아줘야 되나? 부추나 파 같은 작물들은 햇빛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 장소가 아니네요. 네네. 어떻게 해요, 유 선생님? 그러게요. 그래서 부추가 너무 가느다래서 이걸 뭘 거름을 볶아줘야 되나? 다른 작물로 교체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네, 일조량이 적은 데서 잘 자라는 엽채류나 산나물 종류들, 산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 좀 파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부추는 좀 살짝 포기하시고 이제 쌈 먹는 걸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산나물이랑. 네. 그래야겠네요. 도움이 됐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다른 질문 제가 거기 사실은 또 가을에는 고구마를 좀 심어봤는데요. 고구마를 완전히 한 바구니도 못 했어요. 가을에요? 고구마도 아주 거기에는 안 맞는 것인지. 고구마를 가을에 파종하셨다고요?
아니 여름에요. 여름에 아이. 심어서 가을에 캐봤는데요. 네. 한 바구니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포기 이상을 아이고. 심었는데요. 네. 고구마 안 되죠, 당연히. 고구마도 햇볕이 많이 아, 필요합니다. 고구마도 그래요. 네. 아허. 오로지 믿을 거는 산나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네요. 고구마도 심을 정도면 밭이 굉장히 넓은데요. 아, 이게 돌아가면서 심으니까 한 10평 미만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시면요. 앞으로 네. 또 문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6023님,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방금 그 전화 연결하신 분하고 비슷한데요. 예, 일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가지, 아, 고추, 그래요 예, 가지, 고추 이런 열대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아파트 베란다 방향이 남향일 때, 남향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도 햇볕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가지나 이런 열대 작물들, 가지, 고추, 토마토가 잘 되는데요. 혹시 이제 동향이거나 이러면 오후에는 햇빛이 못 들죠. 네. 그런 데는 힘듭니다. 아, 좀 상태 보고 해야 되겠네요. 네. 안 그러면 식물 등을 설치해야겠죠. 안 되면 또 우리에겐 산나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7593님, 봄철에 밭에 과수원 수나무를 심으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거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마 이제 과수원에 과수나무를 심으면 아, 이렇게 이것도 잘못 써져 있는 거군요. 네네. 네. 전 또 수나무라는 게 있는 줄 알고 모르니까 이렇게 고생이에요. 네. 예, 예. 보통 이제 나무 심는 방법들을 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요. 잘 밟아줘서 뿌리 쪽에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주는 심기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밟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뿌리의 쪽 잔뿌리들이 이렇게 그 공기하고 맞닿아서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심는 방법이거든요. 딱 밀착되게. 네네.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그런 나무 심는 방법들을 좀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지금 한참 이제 나무 심을 철이죠. 네. 그래서 한번 올 봄에는 한번 이렇게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나무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신경 쓸 것도 많은 것 같고 꼭 이제 꾹꾹 밟아주는 거 네. 땅을 물 주고 밟고 이렇게 그걸 좀 몇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잘 밟아준 다음에 물을 충분히 줘서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서 물이 서서히 스며들게 이렇게 주변으로 흙을 돋아서 물이 이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6072님, 두릅나무가 더댕이병에 걸렸었는데 치료를 못하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보통 이제 이런 더댕이병 같은 경우는 두릅나무는 봄철에 이게 나물로 먹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제 6월경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성 질병이라서 습하고 오르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두릅나무는 약간 경사진 곳이나 밭둑 뭐 이런 데다 심게 되는 이유가 네. 물 빠짐이 좋게 하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심어 놓은 곳의 환경을 좀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방제도 요즘은 이제 이런 방제약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89님, 방울토마토 지지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없이 자라는 바람에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보통 이제 방울토마토가 위에서부터 네.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이걸 이제 화방이라고 네. 하거든요. 1화방, 2화방 아래에서부터 숫자를 세어 나가는데 보통 이제 5화방 정도 이렇게 피어오를 때 그 열매 열릴 때쯤이면 제 키하고 비슷해져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키우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잘하지 않게. 예.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요, 저희가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눈 쌓이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